양조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곡주와 과실주일 겁니다. 곡주의 대표주자는 이전 영상에서 살펴본 맥주가 되겠죠. 과실주의 대표주자는 당연히 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맥주의 생산량에 비해서는 약 5분의 1 수준으로 적은 양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양이고 현대 주류 문화의 주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와인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당연하게도 프랑스와 이탈리아인데 이 두 나라에서만 전 세계 포도의 40%가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인을 증류하여 만드는 브랜디나 와인을 베이스로 만드는 쌍그리아, 뱅쇼 같은 음료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 음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와인은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아우르는 주류로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포도의 원산지는 카스피의 연안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포도가 자라는 지역이 지중해 전반으로 넓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한 지역에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서 각기 다른 풍미를 지닌 와인도 곧이어 탄생하게 됩니다. 와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포도 자체의 달콤한 향과 맛을 비롯해 신맛과 떫은 맛 등 아주 복잡하고 다채로운 맛이 납니다. 높은 당도를 지닌 포도 자체의 우수한 품질도 와인의 맛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러나 와인의 맛이 특이하고 좋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와인의 붉은색은 사람의 피 같은 인상을 주었기에 고대 사람들은 피와 생명의 이미지를 떠올렸고 이는 신화 속의 소재로도 쓰였습니다. 수메르인은 와인을 신의 피라고 여겼고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와인으로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라가 인간의 피와 같은 색인 와인을 만들어 인간의 피와 육체를 탐하는 다른 신으로부터 지켰다고 설명하는가 하면 농경의 신 오시리스가 곡물의 재배법을 인간에게 전파하는 한편 포도를 밟아 술로 만드는 방법도 전수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독을 대지 않고 발견되어 유명해진 기원전 1300년대 중반에 살았던 파라오인 투탕카멘의 부장품에서도 와인이 검출되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와인은 카카스 지방에서 주변으로 서서히 전파되었습니다. 이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도 와인이 전파되었고 이 시기는 대략 기원전 6000년에서 4000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이집트의 맥주가 퍼질 때 와인도 지중해로 퍼진 것이 아닐까 싶은데 크레타 섬과 페니키아를 경유해 지중해 주변 지역에서 차례로 와인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구독해주세요. 그리스에까지 와인이 퍼지자 그리스인들은 와인을 풍요의 신 디오니소스의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포도가 와인으로 재생되는 이 소생의 힘을 얻을 수 있게 와인을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믿었죠. 디오니소스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신으로 부활의 상징으로도 여겨지는데 매년 겨울에 죽고 봄에 소생하는 디오니소스처럼 와인이 되어 다시 태어나는 포도는 죽은 자의 부활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축제에서는 남녀 모두가 와인을 흠뻑 마시고 즐겼다고 합니다. 방금 와인을 흠뻑 마셨다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와인은 귀한 술이었습니다. 거기다 걸쭉한 탁주였죠. 그래서 그리스인은 자연스럽게 와인에 물이나 다른 음료를 섞어 마셨고 섞어 마시는 것이 문화라고 여겼습니다. 이는 로마에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반도는 지중해 중심에 있었음에도 초기 로마는 약소국에 불과했기에 강대국인 카르타고의 영향력이 뻗치는 곳 중심으로 와인이 먼저 퍼졌습니다. 나중에서야 와인이 들어오기 시작한 로마에서는 이국적인 음료로 인식했고 30살 이하의 남성이나 여성은 와인을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와인을 마실 때에도 2배에서 3배까지 물을 넣어 희석했고 보존을 위해 납 용기에 넣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위험한 중금속인 납을 와인 보관에 사용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와인과 납이 만나며 신맛이 줄어들고 단맛이 강해지는 데다 와인이 빨리 상하지 않게 하여 로마인들은 납 용기를 즐겨 썼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중해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커지자 와인 생산량 역시도 급증했습니다. 거기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 이후 켈트인이 사용하는 맥주 제조용 나무 술통을 가져오자 와인의 풍미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상류층을 위한 와인을 잔뜩 보급하려고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곡물밭을 갈아엎고 모두 포도밭으로 바꾸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곡물 부족으로 이어져 식량을 이집트나 다른 지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서기 91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제국 전체의 포도나무 수를 반으로 줄이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로마는 그야말로 와인에 절여진 향락의 제국이었습니다. 다만 와인은 맥주나 복밀주처럼 보편적으로 퍼지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맥주 같은 곡주나 쉽게 상하지 않는 재료로 만드는 술은 재료를 다른 곳으로 운송해서 양조할 수도 있었던 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포도는 부패가 빨라 산지에서 곧바로 양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기후나 양조 방법에 따른 맛의 차이 말고도 생산지의 포도 자체의 맛과 품질도 와인의 복잡하고 오묘한 맛을 크게 좌우했습니다. 산지에 밀착된 술인 와인은 그 지역의 풍토를 마시는 것 자체가 되었죠.
어쨌거나 그리스도교가 지배한 유럽에서 와인은 절대 없어질 수 없는 술이었습니다. 미사에는 예수가 12제자와 함께한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성찬 전례가 필수인데 여기서 예수의 성스러운 피를 상징하는 와인이 쓰이기에 수도원과 교회에서는 최고급 와인을 생산하고자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현재의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지역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환경이 혹독할수록 식물은 양분을 최대한 축적해두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더욱 맛있는 포도가 탄생할 수 있었죠. 고산지대에서 생산된 커피가 더 맛있는 이유도 같습니다. 극심한 추위로 곡물을 충분히 수확할 수 없던 알프스 북쪽의 유럽에서는 곡물 부족을 메우는 목적으로도 고품질의 와인이 생산되었죠. 이윽고 여러 지역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중세 중기와 말기쯤 가서는 와인 생산에 특화된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프랑스의 보르도와 부르고뉴 지역이 대표적이죠. 무게의 단위인 톤도 와인에서 기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와인 한 통의 무게가 톤이 되었다거나 빈 와인통을 두드릴 때 나는 탕 하는 소리에서 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인을 증류해 만든 브랜디도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주류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탄생한 증류기는 이슬람이 지배한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흑사병의 대유행을 거치며 유럽 사람들은 증류주에 불을 붙이면 불꽃이 이는 모습을 보고 술 속에 숨어있는 불의 전기가 신체에 활력을 가져다 주리라 믿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수라는 이름을 달고 탄생한 브랜디는 유럽 각지로 전파되었고 맥주처럼 메가를 원료로 발효하고 증류하여 만든 위스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브랜디는 와인과 함께 대항해 시대에서 큰 활약을 합니다. 앞서 맥주 영상에서 상하지 않게 하려고 홉을 잔뜩 넣은 맥주를 싣고 다녔던 것처럼 와인 역시도 부패를 방지하고자 브랜디를 섞어 도수를 높여 배에 실었습니다.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와인을 증류하여 만든 브랜디를 다시 와인에 넣는다니 참 재미있는 조합입니다. 이렇게 도수를 높인 유명한 와인은 셰리 와인, 포트 와인, 마데이라 와인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양조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더운 바다를 오가며 선내창고의 후덥지근한 열기 속에서 숙성된 와인이 만들어낸 독특한 풍미는 상류층에 알려지며 큰 인기를 끌었고 지금까지도 이런 주정 강화 와인의 맛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브랜디가 지금 우리가 아는 브랜디는 아니긴 합니다. 현재의 브랜디와 가까운 형태는 1600년대 네덜란드 상인이 최대한 많은 양의 와인을 부패하지 않게 운송하고자 증류하여 부피를 줄이고 현지에서 물을 타 양을 늘려 판매한 것에서 시작했죠. 이 외에도 와인의 한 종류인 샴페인이나 보드카, 럼, 데킬라 같은 유명한 술이 워낙 많으니 다음 기회에 이어서 이러한 술에 대한 역사도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올릴 영상과 쇼츠까지 준비하고 싶은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네요. 우선 다음 주는 쉬어가고 재정비해서 좋은 영상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